중국의 영화가 탄생한 지 90년. 중화영성엔 90년간 중국 영화계가 배출한 최고 인기 배우들의 모습이 실려 있다. 전설의 액션 스타 이소룡부터 성룡, 이연걸, 장만옥, 가루, 세계적인 여배우 공리까지. 홍콩, 대만을 포함한 중국 영화계가 자랑하는 세계의 명배우들. 이 책의 맨 앞엔 중국 최고의 배우로 기록되고 있는 배우가 한 사람 있다. 진옌, 우리말로 김영. 그의 양력엔 이렇게 쓰여져 있다. 본명 김덕린, 1910년 한성에서 태어난 조선인. 지난해 12월 한 중국 영화 배우의 이력이 적힌 글이 KBS 일요 스페셜 팀에 들어왔다. 이미 13년 전 세상을 떠난 김념이란 영화 배우에 관한 것이었다. 항일 독립투사의 아들로 1910년 서울에서 태어나 2살에 중국으로 이주. 그곳에서 영화의 황제로 불릴 정도로 성공한 배우의 이야기였다. 상면한 적도 없는 배우 삼촌의 이야기를 늦기 전에 세상에 알리고 싶어 환갑이 넘은 조카딸은 어렵게 방송국 문을 두드렸다. 북경을 갔더니 우연히 또 그 버스에 한국 사람들 잔뜩 타 있는 관광 안내원도 한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가 아들 5에 딸이 2인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첫째 아들이고 장남이고, 네. 그다음에 둘째 있고 이 배우 삼촌이 셋째 아들. 그러니까 배우 삼촌이 중국으로 가게 된 이유가 동기가 할아버지 때문에 중국을 가셨는데, 첫 번째 애기 같아요. 딸인 줄 알았어요. 첫 번째 뭐예요? 딸이었지. 왕시서 아니야. 왕인이라고 이쁜 녀석이 있으면 사이가 좋았었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70여 년을 중국 땅의 배우 김념이란 이름으로 살다 그곳에 묻힌 삼촌의 이야기는 식구들이 모일 때면 무용담처럼 화제에 오른다. 그분 영화만 상영을 한다 하면 그렇게 극장이 어디고 가나 하여튼 터져나갔다고 그 얘기를 그때 벌써 들었죠. 제가 할머니한테? 우리 엄마한테도 들었고, 우리 엄마도 중국서 사셨으니까. 낡은 앨범 속의 배우 삼촌. 그러나 조카딸은 그의 영화를 한 편도 보지 못했다. 중국 대륙에서 한때 명성을 떨쳤던 배우 김념. 그를 고국에서 기억하는 이는 얼마나 될까? 그리고 한국 영화사 자료에는 김념이란 영화 배우에 대해 어떤 기록이 남아 있을까? 그 당시 신인으로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뭐 나온 게 없어요? 다른 데서는 잘 모르겠어요. 초기 중국 영화를 분석한 연구 논문 중에서 어렵게 김념의 이름을 찾아냈다. 이전에 과장된 연기를 포기하고 자연스러운 연기에 바탕을 둔 1930년대 신생 배우들 중 한 명으로 그는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김념이란 이름은 이 한 대목으로 끝이었다. 92년 베를린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홍콩 영화 왈령호. 이 영화 속에서 김념이 주연한 영화 대로의 주제가, 그리고 왈령옥이란 여배우와 나란히 카메라 앞에 서고 있는 주연 배우 김념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다.
都不去，把小龙往脸贴上，各种移出来呀，哎呦，很容易得了，我就给他移过去。 중국과 수교한 지 6년. 그동안 영화를 비롯한 문화 교류도 활발했다. 그런데도 한국의 김념이란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곡절은 무엇일까? 상해에는 김념의 미망인 지니 씨가 살고 있다. 남편의 나라에서 온 손님이라고 우리를 반갑게 맞은 지니 씨. 그도 역시 영화 배우이다. 그럼 저게 선생님이고 这50年了，他大概那个时候是40多岁。 50년대에 하셨는데 그때 그 아들이 영화를 잘 그렸답니다. KBS에서 지니 씨가 주연한 몽비몽이란 영화가 방송된 적이 있었다고 했다. 바로 지난해의 일이다. 남편이 없는 저녁 식사를 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손녀와 딸이 찾아와 모처럼 단란한 모습이지만 평소엔 김념과의 사이에 둔 외아들 김첩 씨와 지니 씨 둘뿐이다. 지니 씨는 아직도 연기를 비롯해 활발한 영화 활동을 하고 있다. 상해 영화 제작소. 국경과 함께 중국의 양대 영화 제작소인 이곳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이곳에서 제작된 영화의 필름들이 모두 보관돼 있다. 3、4、5、6都有。 要么待会放一下这个母亲。好。 3, 4, 5, 6편에 다 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부터 지병으로 은퇴한 1962년까지 김념은 모두 6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상해 영화 제작소에는 55년에 제작한 모친과 50년에 제작한 대지중광이라는 작품이 남아있다. 처음 대면한 영화 속의 김념은 당당하면서도 처연한 눈빛을 가진 사내였다. 你们赶快把省委的指示通知下去。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전에 이미 중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영화배우 김념. 모택동은 중국인들의 신망을 얻고 있는 그를 국가 1급 배우로 임명했다. 第2年春风一刮，他又长出来了。革命嘛，我也舍不得走啊。眼看这里人一天比一天更信得过我了。可是 그의 이미지를 국가 홍보에 이용하려는 의도이기도 했지만 김념은 모택동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던 배우였다. 통주 下小雨了，同志们，还是起来吧，起来吧。 新中国一成立以后，开始一评级就是国家一级演员，
那个时候全中国只有3个人，一个他第一个，一个他，一个白杨女士，一个赵丹先生，他们3个人是国家一级的。他们那个级别，如果是合到行政的话，那比部长还高，就是这么一个级别，就是这样子。哎，所以说明，这个我们国家呢也是，中国呢也是一直很重视他。 대부분의 중국 영화 서적과 인명 사전에 김념이란 이름 밑에는 빼놓지 않고 전영 황제라 씌여 있다. 전영은 중국어로 영화를 말한다. 영화 황제 김념. 90년 중국 영화사에서 이 호칭을 수여받은 이는 단 한 명뿐이었다. 중국에 영화가 처음 상륙한 것은 1905년. 세계 영화 역사보다 약 10년이 늦다. 挺熟的啊，哎，咱那来熟的。 1세기 중국 영화사 속의 황제라 불린 김념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1932년 영화 전문지 전성은 판매 부수 신장을 위해 배우들의 인기 투표를 기획했다. 1년에 걸친 투표 기간 동안 독자들은 김념에게 압도적인 표를 보내왔고 그 결과 김념은 영화 황제로 선출된다. 바로 그 기사가 실린 1932년도 전성은 안타깝게도 소실됐다. 그러나 이 기획 기사는 반응이 좋았는지 이후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 (1934년) 최고 영화 스타 선거. 분야별로 인기 있는 배우를 선출했다는 기사와 그 득표 결과가 실려 있다. 김념은 세 분야에 걸쳐 인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대) 초반의 준수한 청년. 그러나 그런 조건을 갖춘 배우는 그 당시에도 많았다. 당시 기사들로 보아 김념은 남자 배우로서는 가히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그의 매력은 무엇이었을까? 我们小时候也是看电影，也是影迷，我就去看的。这光去看电影，看见好像是这个中国电影里有这么一种形象出来，因为过去中国电影里头很少有这样一种现代、比较像运动员这样子的这种人出来，一般的都是比较这个什么东西的。过去这电影界也是比较。 人家说是黑色电影圈都是很什么的，不是什么？他好像出来的时候比较是新一代的。 30년대 중국 영화 잡지들은 투표에 의해 인기 순위 1위로 뽑힌 김념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특히 그가 주연한 영화 대로에 대한 기사는 1934년 촬영 시작부터 35년 상영될 때까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모두들 분발하세, 힘을 합하세. 자유의 길이 이제 곧 열리리니. 대로의 주제가는 아직도 중국 국민의 애창곡이다. 중국 영화사에서 대로가 갖는 의미는 크다. 영화 대로는 리얼리즘을 도입,
1930년대 중국 영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역작인 동시에 청년 시절 김념의 연기 세계와 개성이 가장 잘 표현된 그의 대표작이다. 论人，我看除了马克思，就是他。 知道。河里拉什么草来？穿越一地，踏雪滚从罗山。대로는 항일 전쟁을 위해 군사 도로를 닦는 젊은이들의 우정을 다룬 영화다. 일제가 가상의 적으로 표현된 당시로서는 최초의 항일 영화였다.这个金燕是中国电影的开创时期的一个主要艺术家嘛，啊，他是中国电影这走向进步的一个积极参与者，啊，而且呢，他的电影的主要的精神是反对封建、反压迫、反对日本帝国主义侵略者，这是他的影片的艺术精神。他所创造的在荧幕创造的形象也都是体现这个精神，所以因此我可以说。 经验是中国电影的。我们的地，我们情愿我们地里头收不到高粱，收不到豆子，但是不情愿白白的送给人家。这儿说的对，对。人起来没有？起来！ 김념이 당시 대중에게 큰 인기를 모은 것은 단순히 잘생긴 겉모습 때문만은 아니었다. 대로, 장진응훈 등으로 대표되는 항일 영화의 제작에 가장 앞장섰던 김념에게서 중국인들은 외세를 배척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진보적인 젊은이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다.它能够代表当时的中国的时代青年的一个模范。很多人就是看了他的影片以后，就是学他。我不晓得，当时很多外面很多学生、大学生啊，平时动作什么都学经验，都学经验。可在30年代应该说是他中国电影上唯一的突出一个男演员。 출연 영화의 선정에 유난히 신중했던 김념. 그는 당시 좌파 시나리오 작가인 전한과 아큐정전을 쓴 노신의 진보 사상에 경도돼 있었다. 영, 불꽃이란 예명도 노신의 소설 주인공의 이름을 차용해 자신이 직접 지은 것이다. 그의 항일 사상은 누구보다 강했다.
국민당 정부와 공산당 간의 내분을 틈타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은 중국 대륙 침략을 노골화하기 시작했다. 일제는 31년 만주 사변에 이어 32년엔 상해 중국 19로군을 상대로 격전을 벌이고 상해 사변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연이은 일본의 공습에 항상 불안과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김념은 영화 속에서나마 일제에게 통쾌한 복수를 해주었다. 그에게선 중국 배우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었다.不同过去的这种老的这种电影的这个电影界里一般人的一般演员不同，因为他是朝鲜人是吧？那么在这个朝鲜这个进了中国籍，但是他自个儿呢还是本身人还是出生于朝鲜，他有一种受压抑的这种感觉，有一种反抗的感觉，给我们有这么一种东西。 他有一种反抗啊，那就是不忿的，心里的不忿。 김념을 다른 배우와 달라 보이게 한 것, 그것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북경에 그의 친누이가 살고 있다. 韩国话还能说一点。哎，不行了。올해 연세가 되시나요? 이번에 네, 안녕하십니까? 这是金光碧导演啊。 肖伟 이분하고 안다 이거지. 김노 씨는 김념의 형제 중 유일하게 살아있는 이다. 중국에서 태어난 그는 한국말을 모른다. 我上回我也谈了，我爸爸是从这个朝鲜亡国第2年呢，就逃到东北，他搞救亡活动就逃到东北。 到东北的通化，那么我父亲那时候那行医呢，就所有的经费啊，都供那个活动团体了。这样的呢，他们这个其中的有的人呢，就是有一些个不是团体的人，有一些个中国人呢什么的，就得到了消息，就告诉我父亲，说是他们呢。 这个什么正在逮捕你们的这个活动人，这样一来呢，我父亲呢就带着我们全家就到齐齐哈尔了。진년 오빠요, 오빠. 네. 이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他是哪年照的？是不是？那。 사진 속의 어머니보다 이젠 김노 씨가 더 늙었다. 김노 씨는 태어나던 해 부친 김필순을 잃었다. 그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는 삶이 힘들 때마다 어머니 김경순 씨가 귀가 닳도록 들려주신 얘기다. 김념의 부친 김필수는 독립운동 단체인 신민회에 가담했다가 일제의 독수를 피해서 조선의 한성에서 중국 서간도의 통화로, 통화에서 다시 북쪽 끝 치치하얼로 노모와 처자식을 이끌고 건너왔다. 이게 개방하기 전에는 한 900인구가 살았는데 개방 후에 들어오면 지금 한 200인 이곳 북만주의 깊숙한 시골에도 조선족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다. 이 깊은 데까지 어떻게 오셨는지. 여기 아무 데 가면 더 있어요. 여기, 아이고 여기는 저 안에 얼마나 많다고 전수농구는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 좋은 사람 사는데 하여튼 많다. 이 부근에서 논 게 제일 모든 생 내가 하마대지. 하마대 맞아.
예. 한마디 옛날에 그 남ун 선생 1900년대 초 이들은 일제 수탈을 피해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압록강을 건넜다. 영광에서 그 파다로 해서 깐난 가는데 그 농에 있었던가? 전에 파다 치커수 후산용 깐난 일 간단 말이에요. 필요 안 해. 끝이 보이지 않는 너른 땅. 홍수, 거친 토양 때문에 중국인들도 버려둔 척박한 땅일망정 빼앗기지 않을 내 땅에 대한 욕심으로 호미질, 굉이질, 손으로 심고 손으로 거두었던 땅이다. 이 토대는 좋았어요. 예, 좋았지. 그런데 이 능강 강물이 말이야. 이 큰 강이에요. 큰 물이 나게 되면 물이 체에 올라오지 뭐. 그러니까 이게 결국 유지 못했지. 못 살고 살다가 보니까 물이 무서워가지고 결국 다른 데로 가면 또 높은 데로 이사를 가고 그러지. 그래서 사방 갈리가지고 저 텔레로 저 기공소 쪽으로 몽고 땅으로 저 뭐 용광으로 사방 흩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그래. 여기서 저 모호까지 전부 평지하게. 조선의 이민들은 대부분 강이 얼어붙는 겨울철에 강과 산을 건너 중국 땅으로 왔다. 작물 성장기에는 조반 석죽도 못 될 망정 조선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만추에는 항상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아 한 뼘이라도 내 땅을 가져보겠다는 희망으로 고생뿐인 이민길에 나섰던 것이다. 김념에 부친 김필수는 이곳에 독립운동의 거점이 되는 이상촌을 세우려 했다. 얼마간의 토지와 러시아제 농기구를 구입하고 조선족 빈농 30여 가구를 받아들여 김필순 자신은 의원을 열고 아내와 어머니는 농가를 지도하게 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이 즈음 김필수는 노백린, 김규식 등 선각자들과 함께 독립운동에 나섰다. 항일 독립지사인 김마리아의 전기 속에서 삼촌 김필수는 도산 안창과 결의 형제를 맺고 나라의 운명과 목숨을 같이 하겠다고 결심한 애국투사로 기록되고 있다. (1916년) 김필순이 이곳 치치하얼에 정착할 무렵 이곳의 조선인들은 조국이 독립해 돌아갈 날만 이제나 저제나 꿈꾸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해방이 된 후에는 수십 년 뿌리 내린 곳을 떠나지 못해 이곳 사람이 되어버린 이가 많다. 지금까지 김필순의 이상촌을 지키며 치치하얼에 사는 후손이 김필순의 증손녀가 되는 소녀는 이곳 방송국의 아나운서이다. 증조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지만 그는 이미 중국인의 모습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第二道题呢是打一种文具，第一道题是一种餐具，不要弄混了啊。第二道题呢是打一种文具，谜面呢是这样的。 1945
김념의 조카이자 김필순의 손자인 김승기 씨가 안내해준 곳은 조부가 처음 의원을 열었던 병원터였다. 시장 골목으로 바뀐 이 자리에는 어렸을 적 김념이 자주 찾았던 극장도 있다. 他现在吧，在大体上就在这个地方吧开了一个医院，他是外科大夫，外科大夫啊，主要给一些病人呢做一些手术治疗什么的。 80년 전 지금의 약국 자리인 이곳에 사방 백리 안에 하나밖에 없는 초라한 양의원이 들어서 있었다. 그 의원의 의사가 바로 조선인 최초로 체계적인 서양 의학 과정을 수료한 의료인이며 김념의 부친인 김필순이다. 세브란스 의대를 일기로 졸업한 촉망받던 젊은 의사. 구국의 꿈을 안고 먼 중국 땅까지 와서 의술을 펼친 김필순. 그러나 아내와 7명의 자식에게 그는 그가 번역한 서양의 과학 서적처럼 명쾌한 삶을 주지 못했다. 이상촌 건설을 시작한 지 3년 만인 1919년 김필순은 일본인에 의해 독살당했다는 소문을 남긴 채 갑작스런 죽음을 맞았다. 부친 김필순의 죽음으로 9 식구의 살 길이 막막해졌다. 졸지에 시어머니와 7남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김념의 모친 김경순. 중국말을 한마디도 못했던 어머니는 조선인들의 빨래와 출산을 봐주며 가족들을 연명시켰다. 很快吧就顺这个坡就下来了，下来就在前边那个突出这一块儿，在那个地方都是放在一个有的小石头啊什么的，拿那个朝鲜洗衣服那个锤儿，他就在那边敲那衣服。 영하 40도 혹한의 이국 땅에서 긴 일을 해결하기 위해 김념의 모친은 십리길을 매일같이 걸어와 밤늦도록 이곳에서 시린 손으로 빨래를 했다. 一天忙到晚，我睡了，他还没睡呢。我起来了，他已经到这菜园子里头去，就在院里头去种菜，这收拾菜去了。 就那样子，给人家接生，给人家洗衣服，那没白天没晚。 어머니의 부양 능력은 한계에 다다라 결국 가족은 모두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11살의 김념은 천진의 둘째 고모댁으로 간다. 천진에서 김념은 조선인 혁명가이자 사상가인 아리랑의 김산과 조우한다. 김산은 1921년 천진의 남계중학에서 만난 5살 아래의 김념을 기계 있던 소년으로 수레했다. 달리기 시합 도중 뛰어난 김념의 실력에 세민한 중국 학생이 일본에 죽으란 말을 하자 자존심 강한 소년 김념은 참지 못하고 그 학생을 후려 갈겼다. 역사적인 두 인물의 조우가 이루어진 남계중학은 김념이 영화의 꿈을 키운 곳이다.
김념은 어린 시절부터 스포츠와 예술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축구, 농구, 수영, 그림, 바이올린, 하모니커. 만능 스포츠맨에 무엇이든 한 번 보면 배우는 소년이었다. 재능이 있지만 가진 것 없었던 조선 소년 김념. 그는 비상하고 싶었다. 친구들이 마련해준 뱃삭 7원과 영화감독 앞으로 된 소개장만을 가지고 17살의 소년 김념은 영화의 도시 상해로 가는 배에 올랐다. 김념이 도착한 1927년 상해는 동양에서 가장 번화한 국제도시였다. 다양한 문화와 민족이 섞여 있었고 서구 문화가 동양으로 유입되는 길목이었다. 홍콩, 대만, 중국 영화의 뿌리가 되는 1930년대 상해 영화는 비옥한 문화적 토양 때문에 그 발전이 가능했다. 시작은 쉽지 않았다. 영화계 입문을 위해 촬영장의 자벽부부터 시작해 운이 좋을 때는 단역을 맡기도 했지만 김념의 생활은 말이 아니었다. 어느 영화 잡지에 그의 고생에 대한 일화가 실려 있다. (1926년) 정월 상해 어느 골목 자그마한 음식점. 한 젊은이가 식사를 하고 돈이 없어서 식대를 내지 못하고 갔다. 그 젊은이는 섣달 금음까지도 돈을 갚지 못해 입고 있던 옷을 저당 잡혀 식대를 갚아야 했다. 그러나 몇 년 후 이 사람이 영화 황제로 등극할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1920년대) 중국의 영화계는 미국 영화가 지배하고 있었다. 상해 영화 제작사들이 몇 군데 있긴 했지만 제작 수준은 열악했다. 한 해 중국 영화의 제작은 50여 편, 수입 편수는 450편이었다. 그나마 제작되는 영화도 유치한 수준의 무협물과 멜로드라마 정도였다. 他本来是演话剧的，是吧？最早他是演话剧的，应该这么讲了，是吧？话剧演员那个时候演电影呢，因为是变成有声的，原先我们都是参加无声的，那么演有声电影呢，也希望能够讲普通话。那么那个时候呢，因为老的电影都是无声的，都不一定都是能够说普通话的，是吧？这样子呢，我就一方面跟他学，那么他有时候指导我们应该怎么样子弄，是吧？想起这些事情，就是已经有多少年了，大概有50-60年了，60多年了，是。 호구지책으로 시작한 연극 무대는 김념이 연기 수업과 함께 완벽한 북경어를 구사할 수 있게 해주었다. 몇 편의 연극 무대에 서고 있을 즈음 열혈남아란 영화에서 단역 도제의 역할을 맡은 김념을 눈여겨본 감독이 있었다. 손유 감독. 미국에서 영상을 공부하고 온 이 젊은 감독과의 만남은 김념의 인생 궤도를 바꾸어 놓는다. 손유 감독은 1929년 풍류 검객과 이듬해 야초 한화에 그를 주연으로 캐스팅했다. 손유 감독이 배우를 보는 안목은 탁월했다. 1930년 최초의 유성 영화이자 왈령옥과 김념의 사실상의 데뷔작 야초 한화는 대성공을 거둔다. 이후 거듭되는 출연 영화의 히트로 김념의 인기는 급부상한다.
김념과 손유. 이 두 사람의 만남은 한 시대를 대표할 영화의 동반자 관계로 이어진다. 이들이 손을 잡고 만든 1930년대 영화는 중국 영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견인차의 역할을 했다.在中国电影出来优秀的这个男电影演员，我认为是金燕先生。这个当时对我们的影响都是很深。当时很多中国电影出来一些男演员都是不是太合理想的，像金燕这样一个形象，这样一个气质，那是当时就是唯一就是他，是他。所以他一出现以后啊，他拥有很多的观众，他那个观众主要对象就是知识分子。 야초 한화로 김념과 함께 데뷔한 왈령옥은 당대 최고의 여배우로 김념의 좋은 상대역이었다. 손유, 김념, 왈령옥은 상해 영화의 황금기인 1930년대를 함께 엮어냈다. 중국 영화계의 1930년대는 여배우들의 전성기였다. 왈령옥, 호접, 왕인미, 여리리, 임초초 등 대중들은 스크린의 여왕들을 사랑했다. 그 속에서 김념의 인기는 남자 배우로서는 독보적인 것이었다. 김념은 자연스럽고 활기찬 연기로 영화 속에서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게다가 만능 스포츠맨이며 못 다루는 악기가 없었던 그는 사람들의 혼을 빼앗기에 충분했다. 比较这个不同过去的这种老的这种电影的这个电影界的一般演员不同，他是比较新的，出来以后他也能拉提琴又能打球什么，这个东西都是我们年轻的人呢，我们那时候年轻的时候看了以后觉得这个真是我们的这个一个崇拜的一个偶像，是吧？这都是。 1931년 손유 감독의 영화 들장미에서 김념은 인생의 첫 번째 동반자 여배우 왕인미를 만난다. 왕인미는 진보적이고 검소했던 김념에게 끌렸다. 일본의 상해 공습이 잦았던 불안한 시절 그들의 사랑은 무르익었다. 1934년으로 넘어가는 섣달 금음 영화인들의 망년의 파티에서 그들은 손유 감독의 주례로 검소한 결혼식을 올린다.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일제의 침략에 맞서 중국 각지에서 일화 배척운동 등 항일 투쟁이 일어났고 일본은 1937년 마침내 중일 전쟁을 일으켰다. 같은 해 11월 상해는 일본군에게 주변 지역을 점령당해 고도가 되고 김념, 왕인미 부부는 탈출을 결심한다. 왕인미의 회고록에는 당시 일본군 소자가 일중 합작 영화에 김념의 출연을 요구했으나 김념은 완강히 거부했고 그들 부부는 화가 난 일본군 소자를 피해 탈출했다고 적고 있다.
포위한 일본 군대를 피해 김념 부부는 거룻배를 타고 1938년 홍콩으로 떠난다. 당시 중국 영화의 중심지였던 상해의 많은 영화인들이 일제를 피해 홍콩으로 떠났다. 이것이 이른바 상해 영화인들의 홍콩으로의 남매이다. 이것으로 장래 홍콩 영화가 발전하게 되는 토대가 마련된다. 이후 김념과 왕인미는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계림, 중경, 성도를 돌며 몇 편의 연극과 손유 감독의 장곡 말리 등 영화 활동을 하게 된다. 이 와중에 김념, 왕인미 부부는 파경을 맞게 되고 급기야 이혼에까지 이른다. 1945년 일본 패망, 1947년 김념 진이와 결혼, 상해로 귀환. 김념이 재혼한 진희 씨 역시 두 번째 결혼이었다. 첫 번째 남편과 낳은 딸 김비원 씨는 아버지 김념을 잘 따랐다. 스스로 성을 김 씨로 바꾸기도 했다. 退回来了。不，他说是无此人，好像。无此人啊。 아버지 김념이 세상을 떠난 후 김비원 씨는 서울에 사는 김념의 친척들에게 편지를 쓰곤 했다. 住的市区了，都住的市区。 결혼 후 김념과 진희 씨 부부는 행복했다. 아들 첩이가 태어나고 우여곡절 많았던 김념에게도 안정된 삶이 찾아온 것 같았다. 다른 사진은 어려서부터 운동을 좋아했던 김념은 나이가 들어서도 친구들과 어울려 테니스나 농구를 즐겨 했다. 김념은 틈나는 대로 조선족 동포들과 자주 만났다. 많은 조선인 예술가들과 교류했고 자신의 능력이 되는 한 그들을 도우려 했다.对，我只是记得哦，经常有朝鲜学校的人来，敲门啊，要盖图章啊，好像他是朝鲜学校的什么理事什么的，而且也经常有些朝鲜人来说，生活上有一些什么困难呐、或者其他有些什么事情，他总是帮助人家去解决，反正是自己在就自己尽快，自己不在也跟我们家里人说好，给他们盖好图章，让他们拿走，的这样。就是说的是朝鲜语的。他呢是这样，对朝鲜学校的那些来的人呢，他也说朝鲜语。不过爸爸自己说，他因为很小就出来了，他的朝鲜话呢，他自己说不是很好，不过他也能说一点，而且呢也能看一点。 김념의 주변엔 항상 조선인들이 많았다. 1949년 김념은 동포를 위해 조선인 교포 협회를 조직하고 지금은 유치원으로 바뀐 바로 이 자리에 있던 조선인 학교를 후원했다. 중국에 사는 조선족들에게 김념은 자랑이고 존경의 대상이다. 그것은 그가 단지 유명한 배우이어서가 아니다. 김념의 영화와 행동에는 조선인으로서의 기백과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김념은 1929년에 데뷔,
62년 은퇴할 때까지 33년간 모두 4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그의 작품 대부분은 1930년대에 제작됐다. 放心好了啊，只要是对的，党一定会支持你，帮助你。你还会有人反对，这没什么奇怪的。要是没有人反对呀、要放钢了啊，我们看看。 김념이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6편의 영화밖에 출연하지 못한 것은 상해 영화 제작소의 배우국단 단장이라는 공직을 맡고 있어서였다. 진이와의 행복한 결혼 생활, 그리고 중국 영화계 대들보로서 정력적으로 일할 나이에 김념은 또 한 번 운명의 장애물과 맞닥뜨린다. 평소 지나치게 술을 좋아해 위궤양이 있던 김념은 1962년 수술을 받던 도중 집도의의 실수로 위신경이 절단된다. 음식을 먹은 후엔 반드시 누워 있어야 했고 배가 부른지 고픈지를 느낄 수가 없었다. 이후로 김념은 남은 평생을 병상에서 지내야 했다. 문화 대혁명. 1930년대 남빈이란 이름의 삼류 여배우였던 강청은 자신의 과거를 아는 전한, 최초생 등 김념의 동료 영화인들을 탄압 숙청했다. 김념 부부 역시 하방되어 상해 부근의 격리 수용소에서 지내게 됐다. 문화대혁명의 10년 동안은 김념의 가족에게 큰 시련이었다. 그 시절 아직 어린 소년이었던 아들 김첩 씨가 정신장애를 일으켰다. 돌봐줄 부모도 곁에 없었고 제대로 된 치료도 받을 수 없었다. 김첩 씨가 성인이 된 후에도 정신장애는 치유되지 않았다. 树画的这么高啊， 그는 아버지가 남긴 화첩에 그림을 그리는 일이 즐겁다. 김념이 그랬던 것처럼 아들도 그림 그리기를 무척이나 좋아한다. 아들에게 내린 고약한 비역마도 핏줄의 내림을 끊지는 못했나 보다. 성치 못한 아들 김첩 씨에 대한 애틋함도 김념의 생명을 지탱해주지는 못했다.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느끼며 그는 흩어져 있는 가족이 보고 싶었다.他在这个病重以后呢，他是很想念他的家属的，啊，他虽然不表露，但是他也很想念他在朝鲜的家属啊，这一点，所以也说明他的表哥他们呢这么困难，从那时候我们中韩还没有建交，从这个汉城寄到美国，美国再寄到中国，在他去世以后。我在一个他的这个一些信件当中，翻出一封他这个表妹跟表哥从汉城寄到美国，让美国的表妹给他寄来的一封信，跟200块美金，就是说让他제가 그거를 상해로 보냈어요. 미국을 고쳐서 상해로. 이거는 이제 직접 오고 간 거거든. 이것도 났었고 저게 두 번째. 대개 그 편지는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인데 어떻게 됐니? 사촌 서재현 씨는 김념이 어렸을 때 상해에서 함께 지냈었다. 아주 편리하게 갈 수 있고 과격한 안타깝게도 양국이 국교 수립 전이라 연락이 됐지만 사촌 김념을 보러 가기는 어려웠다. 없으면은 다
말년의 김념은 폐기종이라는 합병증까지 얻어 힘든 투병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임종의 순간, 육신을 벗어나는 그 찰나의 시간까지 김념은 아들의 이름을 되뇌었다. 활활 타오르고 싶어서 스스로의 이름을 영, 불꽃이라 지었던 영화 황제 김념. 그는 영화 배우로서 중국 대륙을 평정한 최초의 조선인이었다. 그리고 가슴 속의 불꽃을 스크린 위에서 원 없이 지핀 배우 김념은 그 뜻을 이룬 자유인이었다. 딸이 본 조선인 아버지는 참으로 가슴 저린 70평생을 살았다. 그러나 어떤 역경도 그를 꺾지는 못했다. 조선인 김념은 1930년대 중국 영화사의 최고를 기록한 배우였다. 중국 영화인 협회에서 추도한 그의 비문에서 중국 영화인들은 그의 죽음을 이렇게 추도했다.